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금년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들을 한번 찾아서 그분들의 시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김소월에 대한 강의를 했고 두 번째 한영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 김영남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 미리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그 시세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인론에 대한 것도 대단히 좀 여러분들이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선배들이 써온 시의 전통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써온 전통이 뭐냐 어떻게 써왔느냐 이걸 배울 필요가 있죠. 그걸 배워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현대 시를 개척한 대표적인 시인들 우선 1920년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시인이 김소월이라고 있습니다. 회장님 마이크 전음 좀 드려봐요. 김소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제 김소월이 있고 그 다음에 20년대에 대표적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인이 한영운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현대시의 큰 주춧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시세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1930년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시인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한국 현대시의 전통을 계승한 그런 대표적인 시인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얘기할 이 김영남 그리고 요 김영남은 바로 이제 1930년대에 시문학파에서 순수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0년대 배워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지용이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 정지용 시인은 바로 순수시도 했지만 또 모더니즘 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남, 정지용 이런 분들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워야 할 것이 이 모더니즘 계열에서 막 김광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30년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또 이 모더니즘 말고 생명파 또는 전통시의 대표적인 서정주 같은 이런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30년대 이육산 이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환 이게 다 30년대 분들인데 물론 30년대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제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한국 문학을 주도해온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특히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김영남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 김영랑은 누구냐면은 본명이 김윤식입니다. 이 전남 이 강진에서 태어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903년에 그 아버지 김종호와 어머니 김경무 사이 오남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5년에 강진 보통학교를 마치고 이듬해 13살에 결혼했으나 자, 1910년대 전후의 문화를 알 수 있죠. 그 당시는 13살, 15살에 보통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서울에 이제 어머니 덤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배웠다는 것은 앞으로 그가 영어 쪽으로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일본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했어요. 거기서 영어를 하다가 1917년 희문의숙, 지금의 희문 중고등학교가 되겠죠. 거기에 3학년 때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 3학년 때에 3.1운동이 1919년 벌어지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강진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김영랑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바로 이 희문의숙이라는 희문학교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20년대 시인 홍사용, 그리고 소설가 안석주,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 박종화, 이게 다 희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선배로서 후배 정지용 예결, 그 다음에 이태준, 이런 분들이 다 이 사람들이 1920년대 30년대 우리 문학계를 주름잡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동급반에 여기 이승만은 화백입니다. 그림. 어쨌든 이게 희문중고등학교의 역사적 인물들인데 이게 바로 근대화의 한국 그 근대화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결국 희문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일본으로 20년에 유학을 갑니다. 그게 바로 아오야마 청산학원이라는 곳인데 가서 그 우리나라의 당시 그 그 신문명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이 청산학원, 이 아오야마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다니는데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3년에 관동대 지진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해일 일어나가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왜 관동대 지진이 문제냐? 바로 관동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국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시켜서 한국인들을 보복하고 엄청나게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 이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합니다. 그는 유학 중에 무정부주의 혁명가인 박엘과 사귀었고 영문학을 했는데 좋아한 것은 괴테, 키츠, 괴테는 동문학이겠지만 어쨌든 외국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30년에 바로 아까 얘기한 정지용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박용철과 함께 시문학이라는 동인지를 만들고 그 동인지를 통해서 이제 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김영랑에게 또 우리가 특별히 점수를 줘야 할 것은 1930년대에 이렇게 시문학 운동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38년, 40년 되면 창씨개명하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문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소위 그 친일 문학, 일본 앞에 이광수라든지 다 친일 문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아주 철저히 반대를 하고 절필을 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그런 그 민족주의자로서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8.15 해방 그 강진, 고향 강진에서 대한 독립 촉성회 국민회를 결성하고 대한 청년단 단장을 지냈으며 48년에 정치의 야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어요. 49년에 그래도 공보처, 요즘 뭐 하나의 문화부 같은 데죠. 출판국장을 지내는 등 우익, 그러니까 그 당시 좌익 우익 뭐 대결이 심했는데 우익, 민주진영 입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악을 좋아했고 그래서 유명한 명창 임방울, 이화중선, 무용가 또 최승희, 아주 1920년대 30년대 전설적인 인물이 무용가 최승희입니다. 하고도 사랑을 빠진 일도 있었고 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그 마음대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뭐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고향 이 강진 이 김정호 김경무 그 부친이 그 지역의 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여유 있는 막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1950년 그렇게 6.25 사변 났을 때 피난을 못하고 서울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구입할 수곡대에 유탄에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묘지는 마무리 있고 광주 지역에 시비가 있다라고 일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윤식, 김영랑의 문학을 얘기할 때 시작 활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용철, 정지용, 이하영 등과 시문학 동인을 결성해서 1930년 3월에 창간된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제가 이 잡지 얘기만 나오면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19년에 최초의 잡지가 창조라는 잡지였습니다. 제가 창조문학이라고 하는 잡지 이름을 붙인 것도 그걸 계승하겠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창조는 그 당시 문학사에서 아주 뭐 최초의 잡지에서 유명하지만 그거 3권인가 나오고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창조문학을 96호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건 어찌 보면 희소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개척기였죠. 그래서 거기서 신문학이라는 동인지로 출발을 했어요.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백마강 동인들 동인지로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출발했으면 문학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죠. 지금은 하도 문인들이 많으니까 하지만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신문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문학 활동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잡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의 초기 시가 뭐냐? 그의 시세계는 전기와 후기로 크게 구분되는데 초기 시는 1935년에 박용철에 의해서 발간된 영랑, 그 김영랑, 영랑을 따서 영랑 시집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시집이 바로 아주 순수 서정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문학이란 말 많이 하는데 이 시문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시문학이 이 1920년대 김소월이나 한영훈 같은 훌륭한 시인들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는 소위 이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목적 문학들이 아주 대단히 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문학
걸 뭐 우습게 보는 그런 시대였죠. 그게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계급주의 문학이 아주 지배했다고 할까, 이렇게 왕성한 시대에 김영남 그리고 여기 박용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신문학이라는 순수한 잡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신문학의 의미를 둬야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문학파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뭐 이 사람들의 시를 순수시다. 그럼 순수시가 뭐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순수시 쓰냐, 목적시 쓰냐, 정치시 쓰냐, 관념시냐, 뭐냐. 그래서 대개 순수시라는 말을 하는데, 순수시가 뭐냐면은, 순수시란 시에서 일체의 이념적, 사회적 관심을 배제하고 오직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과 극한 서정성을 추구하는 시란 뜻이다. 그 결과 지나치게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편중되면서 말을 다듬는 데에 빠졌다는 결함은 있으나, 그래서 이제 이 계급주의 문인들이 비판하기를 순수를 주장하는 시인들, 이건 기교주의다. 그래서 기교주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기 1935년을 지나서 일제 말, 그러니까 1940년대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는 그럼 이 김영남은 어떤 시를 썼는가? 그 후기 시는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남은 1930년대 신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순수시가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그 이후 것은 1940년대라든지 해방 후 것은 너무나 좀 정치적인 시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순수한 시인이 정치 맛을 보면 순수한 예술성은 퇴락하고 만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김영남 시에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사에서 1940년이나 또 광복 이후의 시는 상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문학사에서 취급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1930년대 이 영랑 시집을 중심한 이것이 문학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랑의 시세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의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섬세하면서도 영롱한 정서를 언어적 일조와 정돈된 시형에 의해서 형상화한 서정시라 할 수 있다. 뭐 말은 거창하지만 이건 실제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쓰는 자연 서정시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 서정시입니다. 이 전통적 서정시라고 하면은 이제 김소월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는 김소월, 남쪽에는 김영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적인 순수 전통 서정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분의 대표 작품을 좀 보면은, 이 사람의 시의 특징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순수시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실제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